발작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눌렀다가 떼면 절단과 같이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머리겠죠. 손으로 미는 거 아니에요. 5-3강 신체검사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와 날개, 깃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기타 심혈관계나 호흡기 계통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행동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즉 행동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또는 포스처,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겉모습으로 뒤틀어졌거나 또는 부었거나 색깔의 변화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골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먼저 다리가 불편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발로 제대로 횃대를 짚을 수 있고 발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더불어 보정한 상태에서 양쪽 발에 있는 근육이 사실 이제 발 안으로 내려오면 근육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바로 그냥 뼈하고 가죽이 붙어 있는 형상이지만 이 위쪽 이를테면 몸 근처에 근육의 양이 같은지를 볼 수 있어요. 근육의 양이 다르거나 또는 뭐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는 얘기는 한쪽 다리를 오랫동안 못 썼거나 또는 한쪽에 어떠한 붓기라든지 뭐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만약에 어딘가에 부딪혔어요. 날아가다가 어딘가 부딪혔거나 떨어져가지고 어딘가 부딪히면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해당 부위의 색깔이 녹색을 띠게 돼요. 멍든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 발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밝은 곳에서 주의 있게 보면 색깔의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요산이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먹이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요산의 결정이 하얗게 발 피부 밑에 보이기도 해요.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개체는 다리가 어때요? 이제 일종의 스플레이드 레그로 판단이 돼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벌어져서. 이 개체는 다리에 골절 내지는 탈골이 있어요. 양쪽이 다르죠. 이런 그 족부라든지 기타 날개 같은 곳에 뭐 형태학적 문제는 육안으로도 물론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확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골절이나 탈골 같은 경우 또는 금이 갔거나 하는 경우는. 발도 아주 중요해요. 흔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범블풋이에요. 범블풋은 보시는 것처럼 발에 일종의 궤양이 발생합니다. 염증을 넘어서. 아주 고통스럽고요. 고치기도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새의 전체 하중이 항상 가해지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은 발에 문제가 있으면 누워있을 수 있는데 새들은 눕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눕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번 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절단과 같이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쪽을 절단하면 나머지 한쪽으로 버티다 보니 그쪽엔 더 많은 압력이 돼서 그쪽도 절단을 결국은 폐사를 이어질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발이 맨질맨질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발이 맨질맨질하다는 것이 범블풋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 바로 수의학적인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상황 더 나아가서 절단, 사망으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새가 다리를 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심경의 염증이 발생하는 거고 통상 심대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맞겠죠. 날개 흔히 부러져요. 비행할 수 있는 개체들이 집안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과정에서 흔히 부러져요. 그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윙 클리핑을 한다라고 하면 윙 클리핑을 너무 어려서부터 과도하게 하면 행동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를 기를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새의 생리적 욕구, 행동학적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대형 에이비어리를 만들어주는 게 항상 제일 좋아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 집은 새에게 위험한 공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리플라이트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언제나 프리플라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그게 자신의 머리가 아니고 새의 머리겠죠. 제가 공부했던 브라질 같은 곳에서는 오케이. 네. 전봇대도 없어요. 반경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전봇대가 없어요. GPS 트래커만 제대로 붙어 있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양이 밀도가 매우 높아요.
사방이 전봇대고 사방이 차량이에요. 유리창이 널려서 언제든지 유리창이 쳐박고 목뼈가 부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에요. 네. 프리플라이트를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하고 프리플라이트의 당위성에 대한 여러분의 논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이에요. 행동학자로서. 하지만 최소한 GPS는 다세요. 앵무새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훈련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프리플라이트에 대한 논리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지 생각하신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다행히 현재 당신들의 새들은 프리플라이트 과정에서 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프리플라이트가 결국은 얼마나 많은 새를 죽일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정말 하고 싶으시면 네, 수십 평 정도 되는 그 새를 위한 비행 공간을 만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플라이트를 꼭 하고 싶으시다면 네, 차라리 하네스 트레이닝을 하고 GPS를 붙여요. 최소한 GPS를 여러분들이 붙이고 반경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보합선로가 없는 곳이라면 네, 그렇다면 제가 인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깃털 항상 중요합니다. 깃털이 난 형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뽑아진 깃털의 말단부, 그다음에 깃털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털갈이가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털갈이는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진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요. 왜? 비행을 해야 돼요. 털갈이를 해도 비행을 하고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털이 빠지는 것들이 많이 보일 뿐이죠. 털갈이 한다고 깃털이 막 빠져 있어요. 그건 털갈이가 아니고 질병입니다. 깃털 색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성장한 새인데 깃털의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 대부분 뭐예요? 네, 서코바이러스 감염증, 이거나 간 쪽에 문제가 있는 걸 의미해요. 또는 영양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라인이라서 검은색 줄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또는 흰색 줄이 생기기도 해요. 어렸을 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 네, 지금 이런 것이 일종의 스트레스 라인들이에요. 자, 심혈관계. 우리가 심장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집에서 새의 심장 박동을 듣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노출된 점막의 색깔이 만약에 핑크빛이 아니다. 너무 연하다, 페일하다, 창백하다라고 하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해요. 황달이 보통 이제 간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황달이 오죠. 눈이 노래지고 몸이 노래진 손바닥이 노래진단 말이에요. 근데 새의 경우는 황달 증상이 그런 식으로 피부색이 변화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심혈관계통이 정상적인지를 아는 방법은 척골정맥이라고 해서 다리 아래쪽에 이렇게 요 허벅지 안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깃털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혈관이 하나 지나가요. 도톰하게. 이쑤시개 정도 두께로. 거기를 눌렀다가 떼면 혈압이 정상적이라면 심혈관 계통이 어느 정도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1초 이내에 그게 다시 부풀어 올라서 혈액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심장 박동은 워낙 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잡는 순간 새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주를 확인하는 것이 마취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기침을 하거나 또는 호흡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파티그, 기력이 없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버둥버둥거리거나 뭐 체강의 특정한 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있거나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또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쪽이 다 이상하게 불룩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계통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 계통은 호흡의 빈도, 호흡의 속도, 그다음에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몸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가지고 확인하게 돼요. 갑자기 호흡의 소리가 바뀌었다. 호흡 소리가 없었는데 호흡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테일보비라서 꼬리를 움직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기 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참고로 기침은 호흡기 계통의 문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기침이 장난으로 목소리를 흉내내는 목적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진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음 이제 간단한 조치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루이드 테라피라고 하죠. 이제 수행요법이 있을 수 있고요. 새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수행요법을 시행할 수 있어요. 수액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에다가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즉 경구로 투여할 수도 있고요. 정맥을 잡아서 이를테면은 척골정맥 같은 곳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수관 내에 카테터를 박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요 척골 쪽에 보면은 허벅지 쪽에 그 가죽이 살짝 피부가 살짝 늘어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피하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보호자라면 집에서 수행요법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수행요법의 목표는 단순해요. 네. 기본적으로 탈수가 있을 때 그 탈수를 빠르게 회복시킬 목적으로 진행해요. 물론 수행요법이 과하다 하면 오히려 부종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죠. 필요 시에는 단순하게 생리식염수 이외에도 약간의 포도당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경우 당연히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의식을 잃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은 뭘 해야 돼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기가 있는 ICU 박스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횃대는 보통 제거해요. 왜? 횃대가 있으면 다시 조금 정신을 차려서 얘는 비몽사몽간에 횃대 위로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먹이나 물을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높지 않은 얕은 작은 그릇에 자빠지지 않도록 무겁게 만들어서 거기에 먹이와 물을 쓰러져 있는 곳 주변에 놔두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새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좀 더 심도 깊은 진찰,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호흡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통상의 경우 무언가가 기관을 막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혈관을 잡아서 수액을 넣고요. 그리고 내시경을 통해서 기관 내부를 확인해요. 필요하면 체혈을 실시해요. 포도당 식염수 등을 투여하게 되고 발작 일으키는 경우죠. 실침과 발작의 차이는 뭔가요? 실침은 그냥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고 발작은 반복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발작의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중금속에 중독된 경우에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고요. 뇌에 특정한 감염원이 들어가서 뇌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뇌에 부종이 발생하나 한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체혈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체혈 과정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최소한의 플루이드 테라피를 진행해요. 열사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적절한 수준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은 수준의 산소를 공급해요. 이때 발작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발작이 일어났을 때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바닥에다 부드러운 베딩을 깔아주는 게 중요해요. 다만 이 베딩이 너무 부드러워서 코를 막거나 입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조치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의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알이 막혔어요. 국내에서 이제 보면은 알 막혔을 때 뭐 손으로 밀어내고 쌩 난리를 치는데 죽고 싶어 환장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알이 막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정말 알이 막힌 것이라면 통상의 경우는 당연히 수의사의 조치를 받아야 되고요. 수의사의 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중증이 아니고 기존에 유사한 병력이 없다면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고 어둡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하루 정도면 무리 없이 알이 나와요. 또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농도 칼슘 주사를 투여해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보통 KY 젤 같이 남녀가 성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윤활제예요. 그러한 것들을 따뜻하게 데워서 배설강 안으로 집어넣어서 항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매끄럽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요. 손으로 미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밀다가 잘못하면
난관을 비롯하여서 내부에 있는 조직들이 그대로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R이 너무 사진을 찍어봤는데 너무 커요. 안쪽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없어요. 새는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냐 하면 아주 두꺼운 게이지에 주사 바늘을 배설강으로 찔러 넣어서 내부에 있는 물질을 흡인하고 자연스럽게 R이 컬랩스 그대로 쭈그러들어서 밖으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데 위험해요. 이거는 뭐 아니면 도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왜? 깨진 알의 파편들이 내부의 조직들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이 분명해요. 네. 바로 병원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고 병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정해서 새가 움직여가지고 그 부러진 부분이 더 부러져서 내부의 구조물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일단 골절이 확인되면 먼저 진통제를 투여해가지고 네, 쇼크를 더 받지 않도록 해주고요. 정복할 수 있으면 골절 부위를 수복할 수 있으면 수술을 통해서 핀을 받고 뒤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부목을 대고 항생제를 투여해서 해당 부위가 다시 붙도록 노력하고요. 복합골절이고 밖으로 완전히 튀어나온 개방형 골절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폐혈증의 우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절단을 하게 돼요. 날개 또는 다리 모두 절단하게 돼요. 너무 관절이 복잡하고 새는 작아서 근데 개방골절을 안 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굳게 만들어요. 특히 날개 같은 경우에 절단했을 때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냥 그대로 굳게 만들면 해당 날개는 쓰지 못하지만 골절 일부는 알아서 엉겨 붙고 비교적 짧은 시간, 수주 만에 큰 통증 없이 살아날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출혈을 많이 해서 쇼크가 온 경우에는 이제 점막을 내려봤을 때 창백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혈관이 재충만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걸 갖다 채우기 위해서 심박은 늘어나고 심계항진이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앵무새의 경우에 우리가 수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통상의 경우는 이제 링거를 넣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새, 동종의 다른 새가 있다라고 하면 수혈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자신의 새로부터 피를 뽑아서 다른 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없고요. 만약에 한 쌍을 기르고 있거나 동일한 새를 많이 기르고 있는 브리더라면 다른 새로부터 피를 뽑아서 넣을 수도 있겠죠. 네. 아주 심하게 정말 과다한 출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어렵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지혈이 되지 않고 네. 문제가 복잡해진다면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경우에 브리더나 보호자는 동일한 문제가 다른 새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통상의 경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새하고 싸우다가 또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아서 이제 어떤 신체 특정 부위가 절단되어서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새장 내부의 구조물의 어떤 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리스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조치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다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 여러분들의 책무이겠죠. 이상 5장 신체 검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뭐 그야말로 한두 끝도 없어요. 몇 시간 동안 얘기도 끝이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수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병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통상 시행하는지 병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지 평소에 사육자나 보호자로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 수의학적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여기서는 주사라든지 또는 뭐 기본적인 처치법들 뭐 온도를 잰다든지 체온을 잰다든지 발톱을 자른다든지 깃털을 자른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심지어 안락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육자와
보호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지식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앵무새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기르기 위해 저희 비즈니스 퀄리티 저 심은규 박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